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갑자기 5%를 왜 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자기들 참고 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메꾸면 뱅크런하고 직결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70% 이상이 현재 집값을 버티기 힘든 수준인데 유주택이 50%예요. 그러니까 다 대출 끼고 다 산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대출 많이 끼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리를 버틸 수 있습니까? 부동산을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표 사람을 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년도라는 걸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게요. 방법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 방법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딱 멈추고 물가가 2%가 안정되면 한 6개월에서 1년은 고찰을 할 겁니다. 그 시점부터 6개월 정도를 보시고 시장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환율이 가라앉고 우리가 이제 평가 절상이 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펀더멘탈이 살아나거든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장을 돌아보시는 타임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몇 년도라고 할 수가 없죠. 몇 년도에 제가 파월 장관이 어떤 정책을 쓸지 제가 몇 년도에 그걸 찝을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당국자가 아닌데. 그러나 보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에서 금리를 막 올리다가 따라가다가 환율 격차가 금리가 역전되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갭 레이트가 2%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아쉽게. 자, 노동자가 있는데 이 집에서도 100원을 주고 이 집에서도 100원을 준대요. 똑같아요, 집이. 그런데 이 집은 좀 환경이 안 좋고 이 집은 좋아요. 똑같이 100원을 준대. 어디서 할까요? 환경이 좋은 데서 하겠죠? 근데 환경이 똑같아. 근데 여기서 110원을 주고 여기 100원을 준대. 그럼 어디로 갈까요? 110원 정도 가겠죠. 자, 그럼 전 세계에, 요새는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전 세계의 투자 자금들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가 똑같으면 어디다 돈을 씁니까? 당연히 미국에 갖다 맡기겠죠. 대한민국은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외환이 모자르잖아요. 외환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가를 수입할 때 돈을 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 우리 돈을 막 해가지고 사니까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또 올라갔죠. 그럼 물가는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수출 물가는 작아지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환율 상황도 잘 보셔야 되고 금리 추세도 보셔야 되고 지표 중에 그 두 개만 체크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시점은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게 되는 시점이 아마 진 바닥을 찍고 회복기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많으면 40인데 솔직히 말하면 많으면 50이고요. 불가능하지만 근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시장상으로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40%는 좀 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우리가 어느 재화에 투자를 하고 경제 논리에서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 2%인데 내가 이걸 샀을 땐 3%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 안 맡기고 딴 걸 사겠죠. 근데 지금 원자재상의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 돈이 글로 몰리고 있죠. 식량 막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서 자꾸 그쪽으로 나가니까 투자를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 지불 준비율도 부족해지고 뱅크런 날까봐 걱정되잖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돈을 다시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특판 많잖아요. 특판 내용. 갑자기 뭐 작년만 해도 1%, 2% 동기 막 5% 주잖아요. 그거 왜 돈 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기는 특판 예금 좋지만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갑자기 5%를 왜 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자기들 참고 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메꾸면 뱅크런하고 직결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모든 경제 주체들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이자고 이자와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리가 되는 거고 금리가 높으면 수익률이 4%인데 금리가 5%면 금리로 가겠죠. 당연히 금리가 2%인데 이게 수익률이 5%면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주택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택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일대 아파트들의 수익률을 지금 말씀드린 정상적인 경제론에 P는 I분의 R 그래서 P는 가격이고 I는 기대 이율, 은행 이율 수준이고 그럼 연간 임대료가 이제 R 대문자 R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월세를 받아요. 받는데 시중에 어떤 기대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할게요. 500만 원 받으면 6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6천만 원이니까 5%면은 계산하면 6천만 원을 I분의 R, 기대율이 5%니까 나누면 12억이 돼요. 그 집의 가치가. 그러니까 12억이라는 집이 역으로 하면 6천만 원의 연수익을 거두면 수익률이 5%인 거죠. 그럼 이 주택은 5%의 수익률을 나는 상품이잖아요. 제화잖아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들이 지금 높으면 3% 월세로 낮으면 1.7% 수준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저금리일 땐 그게 버티지만 지금처럼 예금금리가 5%면 이 집을 갖고 있나요? 당연히 일로 이동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이동을 안 해요. 왜? 전세 레버리지가 이만큼 들어있거든. 자기 돈이 다가 아니니까 물론 자기 돈의 50%라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의 임계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i분의 r인데 10억이니까 i가 5에서 2로 낮춰지면 분모가 낮춰지면 당연히 이건 오르고 분모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잖아요. 그 비율을 계산하면 딱 얼마 나와요? 2% 5% 하면요 딱 40% 가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주택가격 부담지수라고 있어요.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100이라는 수치가 25%의 소득 원리금 상한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중위 가격의 아파트나 주택을 샀을 때 상환하는 이자와 원금의 그 비율을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데 LTV는 50이고 DTI, DSR은 45.7인가 9로 잡아놓고 계산한 거예요. 20년 만기일 때. 그 수치가 100이란 얘기는 25% 정도를 소진하는 거야, 소득에. 그럼 그 주택 가격이 버틸만 한가요? 하죠.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25만 원 내고 70만 원 생활할 수 있다면 이 집을 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50%다. 그럼 좀 부담되잖아요. 이거 좀 사기 힘들어, 그죠? 야, 이건 계산이 좀 안 맞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그 200이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 아파트의 작년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3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는 204가 됐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부담이. 주택가격이 내려갔는데 왜요?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역산을 하면은, 자, 200이라는 수치에서 대한민국이 평온할 시절에 바닥 찍었을 때 부담 지수는 아주 많이 내려갔을 땐 80, 90이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밑에예요. 근데 평상적으로 이제 가시효라는 게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의 갭이 발생하잖아요. 유동 갭이. 그걸 가산하면 한 120%가 좀 정상적인 걸로 봐요. 그러면 200대 120은 뭐예요? 40% 빠지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리고 PIR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게 10에 10 수준인데 8이나 10인데 KB 시세 통계로 지금 한 19 정도 나오거든요. 17인가 19? 그러면 갭이 얼마예요? 30, 40%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이 같은 얘기를, 같은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저는 물론 P는 I분의 I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그걸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저걸 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 현재 서울 시민의 소득 분포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연봉 6,500 수준 이하예요. 6,500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하라고 하냐면 70% 이상이 현재 집값을 버티기 힘든 수준인데 유주택이 50%예요. 그러니까 다 대출 끼고 다 산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대출 많이 끼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리를 버틸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는 떨어져요. 근데 일부 상승론자들이 그러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른다? 맞는 얘기예요. 그 전체만 보면. 수요 공급의 법칙의 전제는 뭐예요? 다른 것은 다 고정이라고 가정할 때 수요 공급만 갖고 곡선을 따지는 거고 곡선 자체의 문제가 수요와 공급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가격 자체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당연히 감소하죠. 너무 비싼데 누가 사겠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공급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임계점을 넘었다. 그런 것들 다 종합해 보니 이거는 무조건 계산상으로는 40% 하락이 맞는데 시장에는 항상 인간들의 광기, 아이작 뉴턴이 얘기한 천체는 계산해도 이 사람들의 이건 뭐 계산이 안 된다. 저도 뭐 동감합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가, 집 안 내나, 뭐 이런 분위기 살짝 나오고, 금매만 팔려 이런 기사 있을 거예요. 정말 나쁜 기사죠. 그러면 금매 물건 2개만 있어야죠. 호가 높여놓고서 팔려는 거 내놓는 건 왜 내놨죠? 결국 판단 의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때는 가격을 누가 결정해요? 수요자가 결정하죠, 지금. 매물이 많을 때. 공급이 없을 때는 매도자가 결정을 하죠. 수요자가 5명이고 팔 사람 1사람이면 당연히 매도자가 결정하죠.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겠죠. 수요자는 1명이고 팔 게 많아요. 더 싸게 파는 걸 사겠죠.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인데 무슨 버티고 호가 이런 얘기는 안 맞죠. 그분은 공부를 한 사람인가요? 금리 인상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서 금리 인상은 무조건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 요인인 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한쪽에 부동산이라는 팩트만 가지고 자꾸 시장을 받아보면 오판하게 돼 있어요. 항상 부동산은 경제와 인구, 사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사람 상태를 봐야 되고
경제 상황을 안 보고서 얘기하는 건 오판하기 싫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 상황과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소득 수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 외환 보이고 돌아가는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중첩적으로 이쪽 방향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부동산 상승론자들의 90% 이상은 제가 볼 때 부동산 팩트만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 정책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기 신도시는 도시계획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하고 에베네저 하워즈의 전원주택 도시 이론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 신도시 이론에 다 가져 들여와서 대한민국에 접목시킨 게 일기 신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경 면적과 녹지 면적, 동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개념들, 보행 위주, 이런 것들을 다 원리와 원칙을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대로 잘 사는 게 최고죠. 그런데 이 선거라는 표 때문에 또 부시고 짓는 그런 형태로, 말은 좋습니다. 말은 10만 가구를 늘린다, 노후화된 주택을 저거 한다. 그러면 용적률 300%라는 말을 안 했어야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서 노후화된 불편화된 주택들을 지원해서 빨리 재건축을 도와주겠다 이랬어야죠. 그냥 현재도 재건축법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법으로 했을 때 보통 한 220에서 250% 인센티브 하면 그런데, 그렇게 지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데 자기 돈으로 지어야지 왜 남의 돈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상식 아닙니까? 그거를 용적률을 높여서, 용적률이라는 공익제를 갖다가 사익으로 취한다는 형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용적률을 늘린 거를 명분을 삼느라고 50%는 공공에 기부하고 50%는 여기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50%의 이득이 가잖아요. 소유주들한테. 그럼 그거 이득이 확실한 이득이면 좋은데, 지금 만약에 300%를 가정한다고 할게요. 보통 200%거든요, 현재. 분당하고 일산은 조금 낮아요. 169, 180대인데, 나머지 3개의 신도시는 삼본, 평촌, 부천, 중동 신도시는 다 200%대예요. 그럼 거기는 100%를 만약에 더 준다고 할게요. 300%가 되잖아요. 300%면은 늘어난 용적률에 50%를 기부하면 50% 주면 250 남잖아요. 250% 짓는 거죠. 짓는데 다 짓고 나면 그 땅의 지분을 나누게 되겠죠. 6분의 1은 그쪽에 나누겠죠. 나라 쪽에. 그럼 땅이 6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늘어난 용적률을 계산하니까 250%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현재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230, 40, 5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개인 입장에서 나라에 기부하고 땅의 지분이 없어지고 손해일 수도 있죠. 계산상은. 좋은 명분으로. 그런데 300%의 집이 있는 동네들은, 그러면 현재 도로는 200% 기준에 맞춰졌잖아요. 300%라면 사람이 그만큼 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 들어가는 관도 넓어져야 되고, 물 나가는 관도 넓어져야 되고, 도로도 넓어져야 되고, 학교도 조금 더 생겨야 되고, 사람 수만큼, 파출소도 더 생겨야 되고, 온 도시를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집만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용적률 높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 도시를 다 덮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럼 서울은 왜 일기 신도시만 용적률을 올립니까? 다 지금 부동산 투기, 이거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쪽 방향으로만 자꾸 기득권들이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럼 국가 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이론과 전혀 안 맞잖아요.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국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건 향상시키는 게 아니죠. 물론 일기 신도시가 배관이,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게 재밌는 게, 일기 신도시를 지을 때는 배관이 동관이 아니라 강관이라는 거예요. 쇠로 된 거. 그러니까 그래서 녹물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지었던 것들은 이제 동관, 구리동자 써서, 동관은 잘 녹이 안 슬어요. 거의 안 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나온 요즘 것들은 뭐 PVC 라인 해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녹이 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지을 때 그 주택은 강관이다 보니 녹이 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녹이 스는 거를 한 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아쉽게도 한 군데다가 배관들을 모아놓지는 않고 벽 속에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공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지하주차장이 그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거든. 1가구 1주택이 정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1가구 2주택, 월세 살아도 차는 다 있고, 지금은 마이카 시대고 월세 전세 자기 집하고 상관없잖아요. 워라밸 시장인데, 그럼 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이 안 되면 재건축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도로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쵸? 제 말이 좀 맞지 않나? 왜? 그 상태가 이미 정말 쾌적한 상태니까. 그리고 나무들도 이쁘게 다 자라 있어요. 최적의 상태로. 가지치기만 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뭐 또 나무 다 정말 비효율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정부도 쉽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한번 땅을 파면 그 계획을 잡아서 도시가 망가진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정말로. 그러면 다른 도시는 또 어떡할 겁니까? 일기 신도시 고친 자체가 방향성이 뜻은 좋았으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그냥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도시기금 같은 거 많거든요. 돈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하면 또 집값도 오르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도로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데 지원을 해주고, 재건축을 독려하면 끝날 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 방향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분당 같은 데 그냥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는 단지도 많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표계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집단지성들,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한번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제가 볼 때. PF 기사가 요즘 좀 나죠? PF라는 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어느 사업의 그 미래의 가치, 창출을 담보로,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시행사, 건설사한테 투자를 해주고 나오는 이제 산출물을 대해서 원금과 이자, 수익률을 편차하는 형태인데, 투자를 하는 주체가 이제 PF를 일으키는 거고, 시행자는 PF를 금융기관에서 받겠죠. 그 현장에 대해서 모든 자금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해줍니다.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10%다, 8%다 하면은 그걸 믿고 투자를 해줬겠죠. 토지 매입비의 대부분과 사업비 전체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본 PF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만약에 15, 20% 나오면 정말 괜찮죠. 은행 이자가 우리 저금리일 때 1, 2%였으니까 금융기관 입장, 특히 증권사나 보험사들 입장에서 증권이 조금 횡보하고 이럴 때는 새로운 수익 창출구를 찾다 보니까 부동산을 돌아보게 됐고, 실제로 한 3, 4년 전부터 PF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에. 중요한 것은 돈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스케줄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분양이 돼야 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죠? 매수 심리나 부동산 심리가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규 분양하면 누가 살까요? 아파트는 그나마 주거 수요니까 필수제니까 그렇지만 상가는요, 기호 수요거든요. 선택 수요고. 또 오피스텔도 약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데에다가 땅값이며 이런 걸 다 투자한 금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뭐 100조 단위 넘어갑니다. 그 기관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급진적으로 진짜 6개월 만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 시행자 입장에서 돈을 대주니까 그걸 가지고 짓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PF 본질은 뭐라 했어요?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을 나누는 형태잖아요. 돈을 투자해주고, 시행자는 자기의 어떤 노하우와 이걸 가지고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고, 건설사는 열심히 시공하면 되고, 이런 모든 게 맞아서 가는 건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빌린 거잖아요, 하여간 PF도. 채권은 지금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잖아요, 시공사나. 그 사람들은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경매를 붙여야죠. 돈을 못 갚으니까. 근데 그것이 물건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회수가 안 되겠죠, 돈이. 그러면 증권사라든지 보험사가 자금 상태가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죠. 증권사에 예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에는 보험 예탁금이 있고,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됐어, 어느 현장에. 큰 돈이.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사태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건. 그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시작된 거죠. 위기가 왔으니까. 항상 부동산 PF는 좋을 시절에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딱 경제위기가 닥치면 바로 퍼펙트 스톰의 형태로 충격을 줍니다. 금융기관에.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PF를 많이 한 제2금융기관에 PF 모니터링과 철저 감독 관리하라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부동산이 하락기다 보니까 영끌하신 분이나 무주택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이 입장이 많이 다르실 텐데, 좀 힘드실 텐데,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적절한 매수 시기는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6개월 정도 1년 사이에
물가가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그럼 그때 이미 시장이 바닥에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의 느낌을 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장에 접하셔도 되고, 그맘때쯤부터 이제 관찰하시고 매수에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전에 사전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약 현장들이 이제 지금 주택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현재 시세가 5억인데 그전에는 7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7억이다 보니까 사전 청약 분양가가 6억대로나 5억대로 잡힌 겁니다. 그러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약을 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 혼돈이 오거든요. 그때는 자, 새 집하고 헌집이 있으면 헌집이라고 죄송하고, 원래 기존 주택하고 신축이 있으면 당연히 신축이 좀 비싸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0% 정도 내려가 있다. 신축 분양가보다. 그러면 이건 사셔도 돼요. 왜? 10%의 가치 상승이 있으니까 얘가 갭으로. 그런데 이게 20% 내려갈 것 같다. 근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됐다. 이거는 고민하시고 홀딩하셔도 되겠죠. 다시 한번 기다려요. 왜?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면 분양가도 주택가격이 연동해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제도 자체가. 1주택자분들은 이제 조정지역을 풀어가지고요. 추첨제가 많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추첨제가 거의 100%니까 추첨제로 갈아타기를 가시고, 서울 시내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 일시적 2주택자분들은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를, 자, 집값이 10% 내릴 때, 20% 내릴 때, 30% 내릴 때, 그리고 10% 오를 때, 특히 최고가에 사신 분들이 좀 힘들 텐데, 그 전에 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시적 2주택자는. 2018년, 19년에 산 분들이 많고, 20년, 21년도에 산 분들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18년, 19년에 산 분들은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레버리지가 많이 많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골세가 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시면, 그냥 처분하십시오. 왜? 처분하고 올라갈 당분간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많잖아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내려간 만큼 더 버는 거잖아요.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좀 싸게 팔면 본인도 좋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정한 주택 가격이 돼야 다시 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이라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인의 수익을 더불어서 국가의 미래에도 공익에도 협조하시는 뜻에서 과감하게 레버리지가 많은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보시면 되고, 레버리지가 적다 그러면 인천, 수원 같은 데는 2, 3년 동안 앞으로 하락세입니다. 그런 데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하는 게 낫겠죠. 여유가 있더라도. 만약에 아주 희소 지역이에요. 뭐 과천이나 이런 데처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생명의 시장이 없는 한 버텨봐야겠죠. 일단은. 그러나 생명의 시장이 있을 정도로 정신건강이라든지 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파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살고 살아있어야 행복을 누리는데 돈을 왜 모으죠? 행복하려고 버는데 주객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의 목표는 행복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